지금 형국으로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 일부는 러시아를 줘야 되는 거고요. 푸틴이 훨씬 더 최종 전쟁이 끝났을 때 사인했었을 때 더 많은 걸 가져가는구나 라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은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부터는 그냥 제가 이제 저는 뭐 정부기관에서는 뭐 이제 일 안 하니까 그냥 추론을 한 겁니다. 네. 증거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도 잘 지낼 생각을 여러모로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역시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복구 사업이죠. 재건 산업. 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은 어려울 때마다 전쟁과 관련된 이슈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수혜를 받아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우리는 미군 다음으로 많은 우리 국군을 파병시켰거든요. 맞아, 보냈죠. 네,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가 뭘 받았느냐? 그 당시 오일 쇼크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었던 그 시점에 이러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했던 그 시점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카드 중에 하나로 뭐 파병한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는 오일 쇼크 극복하기 위한 어떻게든 외자 유치, 수출 유치 이거 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우리 청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보내면서 뭐의 통계가 하나 싹 바뀐 게 있냐면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전에는 미국에 가장 많은 가발을 수출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일단 인구가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모가 벌써 생산이 벌크로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인모, 생모를 가지고 미국에서 간단하게 가공하든 중국에서 초벌 가공을 하든 그 수출이 제일 많았는데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중국산 가발, 생머리 가발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해버려요. 파격적으로. 그래서 미국 가발 공장들이 발주하는 노선이 중국에서 일부 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 또 늘려서 외자 유치하고 또 어려운 시국에 석유 사오는데 달러 쓰고 했거든요. 우린 그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 현장에서 쓰는 군납하는데 또 많은 기업들이 돈 벌었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 원로 계층들은 지금 현지 고위 관료들에게 니들 뭐하냐. 나 사무관 때 베트남 전쟁 열렸을 때 우리가 뭐 했냐면 그걸 다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후 피해복구 사업 때 우리도 한몫 끼고 싶은데 그런데 이 피해복구 사업은 누가 가져갈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에요. 국무총리고 제가 전후 복구 사업 무슨 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돈이 생겼어요. 국제사회에서 원조도 좀 받았고 우크라이나는 자원도 있고 곡물도 많은 국가거든요. 돈 좀 벌었어요. 이걸로 이제 우리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제조 기반 없는 나라니까 어느 나라에 발주하면 좋을까 할 때 그 결정의 우선순위가 누구겠어요? 건설을 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지원을 잘해줬던. 정답입니다. 바로 우리 전쟁하고 있을 때 크게 도와줬던 나라들에게 은혜 갚아야죠. 그렇죠. 그게 영순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한 마음에만 도와준 게 아니라 전쟁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나 기억하지? 나 탱크 줬잖아. 뭔지 아시죠? 네네. 이런 이유 충분히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그거는 전후 피해복구 사업이 다 반증하는 결과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도 거기 한몫 끼려면 저도 바주카포 드렸고 뭐 EMP 쇼크웨이브 드렸고 그 다음에 배트크루저 드렸잖아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는 아니 이영만리 남의 전쟁에 왜 끼어드는데 그렇죠. 유럽이야 옆에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선택했던 게 뭐다? 직접 우크라이나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우리가 주자. 우리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전략 물자가 일부 부족해질 때는 한국이 그거에다 보내주는 그런 조약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전략 물자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줬으니 우린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는 국민 정서가 있으니 미국에 주고 그럼 미국이 알아서 처리할 거 아니냐. 우리가 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화 한번 때리는 거죠. 혹시 그거 미국에 받았어요? 그거 메이드 인 코리아 써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작년에 저 미국의 웬 사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 기밀을 그냥 인터넷에 뿌려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내부에 나온 내용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하려고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게 다 오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그 사실이냐 그랬더니 총리가 뭐라고 하셨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정황상 우호적으로 제공하고 전후 피해복구 사업에 일부 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전후 피해복구 사업의 상당 부분은 건설 토목이고 요즘은 무조건 스마트 시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환경이 중요하니까 SI라고 하는 업무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SI 쪽은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꽤 있지만 건설과 토목은 우리가 그래도 어깨 피고 딱 우리도 건설 좀 하잖아 라는 동네는 동남아랑 중동까지가 우리가 먹히지 유럽에는 워낙 견실한 건설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들이 유럽계 그 건설회사들 기라성 같은 건설회사들과 경쟁해서 우크라이나에 그냥 편하게 입찰 들어갔을 때 딸 수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땐 좀 우리가 자신감이 약간 적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지? 그리고 우리는 무기 지원도 일부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공을 들였던 전략 전술 중에 하나는 폴란드하고 같이 컨소를 하자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정말 파격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폴란드는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근데 폴란드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제조 경쟁력은 떨어지죠. 근데 폴란드도 지원 많이 했는데 본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야 폴란드 너희는 우크라이나에 선심 많이 썼잖아. 우린 제조 경쟁력 좀 있어.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전후 피해복구 사업을 좀 일부 해보자. 그런 맥락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폴란드에 대통령 직접 방문도 했고 폴란드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전쟁 중에 얼굴 도장 찍고 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흐름 했고 그 다음에 폴란드의 그 뭐예요? 우리 여의도 불꽃축제 할 때 그 폴란드 팀 우리 초청했고 그리고 잼버리 할 때 폴란드 대통령 우리가 초청했거든요. 근데 좀 이것도 좀 우리가 뜻대로 안 된 게 잼버리 파행으로 대충 끝났고 하여튼 뭐 그래서 좀 뭔가 뜻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잘 지내고 싶은 목적이 일부 우리가 이제 드러났고 우크라이나도 급한 와중에 어떻게든 전략물자를 받고 싶어 하고 뭐 러시아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 안 하는 건 국민 정서도 있겠지만 또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너무나도 압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다 안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고 자꾸 그러는 거고. 예. 근데 러시아가 그러면 승기를 좀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나중에 우크라이나 뭐 전체를 점령할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지역이라도 점령을 하고 그렇게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20세기 이후의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회의 테이블에서 끝났어요. 완전 항복이든 휴전이든 정전이든 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 끝난다는 게 지금 형국으로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 일부는 러시아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러시아가 그거를 받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요구할 것은 분명해 보여요. 전후 피해복구 배상금 우린 안 물게. 우린 돈 안 준다. 땅은 우리가 가져간다. 그리고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불허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EU 체제나 유로존은 이쪽에서 어떤 설득안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 러시아의 푸틴은 생각보다 노련해요. 그리고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방부와 관련된 여러 행사, 세미나에 자주 이렇게 배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군에 있어서 원로분들이나 간부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군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해본 군인과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인으로 나눠진다. 근데 전쟁을 해본 군인과 그렇지 않은 군인으로 나눠진다는 건 이게 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말고 푸틴은 전쟁을 여러 번 한 국가 수반이에요. 그래서 노련하고 패를 읽을 줄 알고 교섭을 할 줄 알아요. 제 생각에는 푸틴이 훨씬 더 최종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사인했었을 때 더 많은 걸 가져가는구나 라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푸틴이 이번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일단 지금 푸틴이 갑자기 전쟁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승기를 잡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가지고 막 몰래 국경 넘어가고 몰래 국외로 나가는 거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월급과
가족들에게도 파격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쟁 중에 전사하면 러시아 여성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미망인인 거죠. 2억,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인가? 바로 그냥 입금해 주는 걸로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돈이면 러시아에서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러시아는 워낙 집값이 싼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동네가 있으니까 한 거의 10억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아내분들이 잘 싸우고 와 라든가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언젠가 이 돈 다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월급도 계속 나가고 나중에 뒷감당이 재정 지출에 대한 벌충 이게 아마 제일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러시아는 그 숙제를 하나 떠안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잘한 건가요? 푸틴의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잘했죠.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의 지지율도 공고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승기를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보이지 않은 중국에게 양보했던 그 뼈 아픈 것들은 그런 것들은 푸틴이 두고두고 내가 진짜 서진을 하는 바람에 남쪽을 일부 잃었구나. 동쪽을 일부 잃었구나. 이 생각이 나오기 직전일 겁니다. 자, 근데 전쟁할수록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도 누군가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이에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의 오판이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좌충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는 이제 경제 제재에 내성이 생겼어요. 옛날에 체첸 반군 시절, 크림반도 병합 시절 껐떡하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들은 항상 러시아를 옥죄는 수단으로 경제 제재를 했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거나 그런 노력은 안 했거든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침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랬더니만 러시아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다? 서구 사회에서 또 경제 제재한다고? 거기에 이미 적응을 여러 번 해본 거예요. 이번에도 또 내가 콜라 사 먹기 힘들겠네 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 상황에서 내성이 생긴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히려 어떤 측면에선 경제 제재를 했더니 러시아 기업들이 훨씬 더 부유해졌어요. 무슨 소리냐? 러시아라는 인구가 억 이상 되는 적지 않은 시장을 가진 그 나라에서 장사하던 햄버거 팔던 가게, 콜라 팔던 가게, 대형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제재한다고 하니까 그 기업들이 다 떠났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 그렇고. 그랬더니만 그 동네에 있었던 갑자기 햄버거 가게나 커피 전문점이 다 비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 러시아 토종 기업들이 그걸 되게 싸게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따지면 간단하죠. 지금 우리 도로마다 있는 스타벅스를 우리 내수 뭐 어디 브랜드 말할까요? 뭐 폴바셋이 그 스타벅스 지점 다 인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맥도날드나 버거킹 지점들 있잖아요. 그거 롯데리아가 다 싸게 헐값에 다 인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자동차 공장 같은 거 우리 국내에서도 뭐 그런 공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 나가니까 그 공장 또 인수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생태계를 갖추게 되고 이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맥도날드 떠난 그 맥도날드 과거 지점에서 생산하는 햄버거는 맥도날드 맛과 다르지 않을까요? 그 종업원들에게 한 달 뒤에 다시 출근하시면 돼요. 그때 레시피 기억하시죠? 이게 기억하죠. 그대로 하면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과연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어렵게 만든 건지도 의구심이 일부는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핵을 가진 국가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전쟁할 수 없다고 했는데 푸틴이 핵을 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뉴스들 몇 개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는 못 쐈단 말이죠. 못 쏜 이유는 결국에는 쏜 이후에 후폭풍 때문이겠죠? 그렇죠. 핵이 제일 무서울 때는요. 버튼을 누르기 전일 때예요. 그렇죠. 버튼을 누르고 나면 저쪽도 쏴요. 그러면 공멸이거나 나도 엄청난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위에 손 딱 올려놓고 까딱까딱 할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거는 뭐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 어떤 상대방의 전략 전술을 기반으로 내 전략 전술은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건데 이런 많은 이론들이 그동안 수학적으로 규명했던 게 이번에 완전히 실증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뭐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뼈아파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이었어요. 원래 소련인 시절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은 소련의 영토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여한 미션은 병참기지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일부 지역이 군수물자 산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핵탄두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패망을 하면서 소련과 연례계 위성국가로 독립을 하니까 갑자기 깜빡한 거죠. 아, 맞다. 우크라이나 핵탄도 놔두고 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더 놀란 게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신생 독립국이 핵보유국이 된 거예요. 미국은 깜짝 놀랐죠. 신생 독립국이 이 큰 무기인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소련한테,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한테 전화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핵 좀 가져가세요. 제발 좀 가져가. 그랬더니 이 러시아 입장에선 지금 우리도 사태 수습이 복잡하고 우리 연례계 위성국가들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우리 내부 수습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하여튼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할지 좀 기다려. 이러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선 그나마 소련이었을 때부터 러시아는 핵 감축을 비롯해서 핵과 관련돼서 서로 협의한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력이.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갖고 있는 게 안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급한 미국이 어떻게 했다?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요. 너희들에게 파격적인 수준의 경제 원조를 해줄 테니 이 돈 받고 대신 핵무기는 전량 바로 러시아로 보내. 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선택한 게 이렇게 돈을 준다고? 그러면 뭐 핵무기는 돌려주자 해서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핵무기의 몇 개라도 러시아에 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러시아가 쉽게 우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을까? 그 생각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라는 건 바로 우리 북한 때문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1990년 이후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요. 그 1990년 이후 했던 그 수많은 전쟁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물자 지원하면서 간접전을 했던 국가들은 많지만 북한처럼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 핵이 있으니까 이제 본토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과 어떤 그 뭔가를 하겠다는 국가에게 물자 지원을 하기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왜? 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많은 라이징 스타들 중진국에서 선진국 바로 코앞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한 레슨이 됐어요. 저거 봐. 북한을 못 건드리잖아. 우리도 핵을 갖자. 이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자국의 핵을 갖길 원하는 강력한 국가가 사우디예요. 빈살만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핵무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이 우리 전 세계 국가 리더십들에게 제시해준 레슨, 교훈이다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전략 핵 무기는 아니더라도 전술 핵 무기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럴 일은 쉽게 벌어지진 않겠네 그래도. 지금은 어차피 전쟁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 없죠. 그리고 전술 핵무기라도 핵무기니까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서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부터 반전이 일어서 오히려 분위기가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대의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